그래서 3.1운동이라는 거는 이게 개항기 이래 사회변동의 총결산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국제질서의 변동이 그대로 반영된 것이기도 합니다. 세력균형의 국제질서가 집단화된 국제질서로 이행하는 과도기에 나타난 운동이었고요. 그 다음에 호남의 진취적 지지층, 기독교 세력, 이들이 민족주의 운동의 중요한 구성이 됩니다. 이건 다른 자에서 보기 어려운 그런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특히 개신교 세력이 민족운동의 중심이 된다는 것은 대단히 이례적인 볼 수 있습니다. 그거를 대표하는 게 아까 말씀드렸던 인천 김성수와 이승훈입니다. 그리고 확실히 시대와 인물이 교체된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하나가 고종의 장례식입니다. 고종의 장례식은 정말 구체제와 결별하고 신체제로 가는 그러한 거대한 의식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왜 고종의 장례식 때 3.1운동이 일어났냐? 그 당시만 하더라도 왕은 당시 백성들한테 정치의 상징이고 중심이었습니다. 지금의 뭐 고종하면 막 어떤 사람을 무섭게 보고 막 그러지만 당시에는 왕은 정말 정치의 상징이고 중심. 그러니까 귀족들을 비판하는데도 왕은 비판하지 않습니다. 일반인들 거의. 그리고 왕실의 행차는 일반 백성들한테 요즘의 BTS 공연처럼 중요한 관광거리가 됩니다. 그만큼 왕실은 지금의 영국 왕실이 영국 사람들한테 그런 것처럼 조선인들한테 이게 하나의 그 사회문화, 정치문화로서 이렇게 확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종의 장례식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일 거라 예상이 됐었고, 그래서 고종의 장례식을 기점으로 한 날을 이렇게 거사일로 잡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고종의 장례식은 조선왕조의 장례식과 결과적으로 마찬가지인 것이고, 구체제를 결국은 이렇게 떠나보내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박영효랄까, 이 윤영부랄까, 이런 사람들이 3.1운동을 지도할 수 없는 것과 이 맥을 같이 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바로 이런 새로운 세대들에 의하여 민족운동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나중에 대한민국 수립으로까지 연결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 주목할 것은 이 도시의 성장입니다. 우리는 지금으로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이 사람들이 농촌에 살지 않았습니다. 대부분 서울과 평양이랄까 이쪽으로 다 올라왔습니다. 33인, 17인들이 다 그렇습니다. 17인이라는 거는 33인은 그 서명한 사람들이잖아요. 독립선언서에. 17인은 그거를 이렇게 뒷받침했던 사람들인데 가담 정도가 높았다고 해서 그때 구속된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분들도 다 개신교 사람, 그 다음에 천도교 사람, 그 다음에 이 중앙학교 관련 인사들,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도시의 주인공들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재미난 게 있습니다. 일본은 가장 먼저 근대 국가로 이행했지만 거기에 도시의 주인들은 근대 부르주아지가 되는 데 있어서 대단히 제약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도시의 부르주아지 상인들은 선생님 잘 아시겠지만 일본의 사무라이, 영주가 세잖아요. 그분들로부터 독립적이지 못했습니다. 그분들한테 다 예속돼 있었다는 거죠. 일본의 은행 중에 지금도 뭐 스미모토랄까, 소니랄까, 소니 아니야, 미쓰이랄까, 이런 것들은 굉장히 오래된 상인 집안입니다. 이 분들은 독립적인 자기 자의식이 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메이지 정부에 예속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일본은 우리보다 먼저 근대화됐지만 한국보다 이 자유주의 세력이
굉장히 약합니다. 그래서 일본이 자민당 중심으로 운영되는 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일부 자유주의 세력이 있긴 하지만 한국의 그 한민당처럼 이렇게 보수적이면서도 자유주의 세력들이 뿌리를 확 내리고 하나의 정치 중심으로 성장하지 못했습니다. 이게 일본 근대와 한국 근대의 큰 차이입니다. 그 한국 근대가 일본보다 늦었지만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한국의 자유주의는 상당히 유럽하고 유사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다 도시를 기반으로 성장해 왔다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그 농촌 출신 지주이긴 하지만 서울에 와서 근대적인 산업을 만들었고 근대적인 문명의 그 문화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동아일보를 만들고 학교를 설립하고 이런 걸 통해서 이 조선왕조로부터 자유로우면서도 일본 제국주의하고도 상당히 갈등 관계에 있으면서 독자적으로 근대 한국을 구상하는 이런 세력들이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중국도 아시아에서 가장 먼저 개항된 나라이긴 하지만 순원이라는 사람이 있었지만 이 순원의 개혁은 중국 관료제의 틀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중국의 그러한 그 거대한 흐름에 들어가 결국 공산주의 혁명이 되면서 그거 싹 다 없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시아에서는 한국이 분단되긴 했지만 그러한 19세기 말 이래 서구의 개신교를 수용하면서 도시를 기반으로 한 부르주아가 성장해서 그러한 근대적인 어떤 자유주의 세력이 기반한 의회주의가 형성된 곳은 누가 이런 얘기하면 이상하게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정의라는 것은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정의를 있다는 것이죠. 그 예를 뭐냐면 우리 한때 한동안은 항일 무장 투쟁만이 일제시기 때 정말 최고의 정의라고 생각하는 적이 있습니다. 물론 그거는 지금도 변함이 없지만 그러나 이 국제 질서의 변환 속에서 이 외교적인 전략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인천 김성수를 대표로 하는 그러한 계몽운동, 준비운동도 대한민국의 수리를 위해서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항일 무장 투쟁, 외교 노선, 그 다음에 국내의 어떤 준비운동, 온건한 합법적 투쟁 이런 것들은 다 같이 존중되어져야 될 문제이지 어떤 한 가지만 갖고 설명할 수는 없다. 단재 신채호 선생은 굉장히 훌륭하고 우리가 존경해야 될 우리의 이렇게 운동가이긴 하지만 우리 단재는 타협과 비타협을 딱 구분합니다. 그러니까 비타협은 이게 이른바 그 사입이고, 그러니까 타협은 사입이고 비타협만이 좋은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원칙은 중요하지만 그러나 타협적인 부분도 우리 민족주의 운동에서 그렇게 간단하게 폄하할 일이 아니다. 이거는 하나의 국가를 수립한다는 것은 이게 싸워서만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하나의 국가만 있는 게 아니라 국가는 국제 질서 속에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제 관계를 조정해가는 그런 힘과 지혜도 대단히 중요한 것이거든요. 이런 여러 부분들을 다 함께 고려할 때 우리는 그 민족운동사, 한국의 근대 국가사를 다시 볼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아까 그 말씀드렸던 얘기를 다시 드린 건데 여기 하나만 더 첨가하면 보성 전문학교를 인수합니다. 인천 김성수는. 30년대. 근데 보성 전문학교가 누가 만든지 아시죠? 이게 그 고종의 가장 측근 중에 측근인 이용익이 설립하는 겁니다. 1904년인가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일본한테 납치돼서 1년간 유폐되어 있다가 돌아와서 만든 일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다가 1907년에 우리가 일본에 실질적으로 식민지화 될 때 저기 그 만주 쪽으로 망명가게 됐다가 죽는데요. 그러다 이게 운영이 쉽지 않으니까 그때 가장 돈이 많았던 세력 중에 하나가 천도교입니다. 왜냐면 그때 신도수도 많고 현금을 내거든요. 쌀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가장 현금 동원력이 많았던 집단이 천도교거든요. 그 세력이 천도교가 이 보성전문학교를 인수하게 되는데 그것도 이제 일제 시기에는 일정이 산업화되고 산업 구조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들도 좀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결국은 실질적인 산업화 세력이라고 할 수 있는 인천 김성수. 그 당대에 가장 돈이 많았던 세력이죠. 그 사람이 이걸 인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는 중화학교는 애국개몽 19세기 개몽 운동의 유산을 인수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경성방직은 그 유산 중에 하나의 경성직류를 인수해서 만들어진 것이고, 그 다음에 보성전문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새로 만든 거는 동아일보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호남의 세력은 이 산업과 그 다음에 물질과 정신, 동아일보랄까 이 학교랄까 이런 전 분야에 걸쳐서 근대 문명의 기초를 놓는데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 주변에는 사람이 많이 모였어요. 그래서 이념이 모이고 문화 형성할 수 있는 그런 에너지들이 계속 축적되고 있었습니다. 뭐 나중에 다시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인천 김성수는 한국 근대사에서 정말 보기 드문 품성을 가진 사람이에요. 자기가 힘도 있지만 절대로 앞에 나서지 않습니다. 뒤에서 이렇게 계속 후원해 줍니다. 뒤에 있는 이른바 그건 무슨 리더십이라고 할까요? 이렇게 이 낮은 데로 임하면서 다른 사람을 위로 올리는 이런 식의 리더십이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주변에 사람들이 정말 많이 모였습니다. 이거는 지금까지 얘기를 다시 한번 정리하는 건데요. 이게 일본의 근대와 한국의 근대가 정말 극명하게 대비될 수 있습니다. 일본이 우리보다 먼저 근대화 성공했잖아요. 근데 1864년 5월 달에 박한 해협에서 이게 지금으로 따지면 조슈 해안 쪽입니다. 조슈가 패배합니다. 4대국 연합함대에서 대격 맞아가지고. 그 다음에 그래서 조슈의 오골들이 도대체 이게 뭐지? 하고 영국 유학을 갑니다. 그때 간 사람들이 이토 히로부미, 이노우에 가오루, 야마조 요조, 엔도 긴스케, 이노우에 마사루 이들이 다 일본의 근대 정치, 과학, 산업의 중심이 됩니다. 특히 이토 히로부미와 이노우에 가오루는 한국의 식민지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람이죠. 근데 이 무렵에 우리가 개항 이후에 우리도 갑니다. 동경의 관비 유학생들. 유계천, 윤초 이들 다 실패하거든요. 식민지와 우리가 1차 근대 실패했기 때문에. 근데 1900년대에 한국에 사비를 들여서 가는 유학생들이 있습니다. 송진우, 김병로, 현준호, 안재홍, 장덕수 등 인천 김성수도 포함되죠. 이들이 자기 돈으로 가는 거예요. 관비 유학생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런 부르주아 지주들에 의하여 그러니까 조선왕조로부터 자유롭고 일본으로부터 자유로운 이런 새로운 세력들이 갑니다. 근데 이들은 일본을 배우기도 하지만 이들은 항상 서구에 대해서 눈이 열려 있었어요. 양쪽을 다 보면서. 그리고 이런 사비 유학생들에 의한 한국의 근대화가 추진되는 과정 속에 그 힘죽의 결절점 중에 하나가 동아일보, 조선일보입니다. 그래서 동아일보, 조선일보는 단순한 언론기관이 아니고
한국의 어떤 문명, 근대 문명 사상의 일종의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실은 요즘의 동아일보와 조선일보는 그런 자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진영의 하나의 그게 아니라 한국의 문명적 중심으로서 자기 의식이 있어요. 그러면 역할이 달라지고 시야가 달라지고 한국에서 위상이 달라져요. 근데 스스로 자기 위치를 격화시켜요. 특히 동아일보는 진짜로 한국 근대사에서 정말 중요한 역할을 많이 했습니다. 언론 기관 중에 언론입니다. 그러니까 굳이 따지면 미국의 뉴욕타임즈와 같은 위상을 갖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정말 여기에 거쳐간 사람, 뛰어난 사람도 많았고요. 한국 근대에 끼친 영향이 정말 지대하고 이때 선생님도 아시겠지만 동아일보 창간사 이게 그 장독수라는 사람이 정말 약관의 나에 쓴 겁니다. 조선의 민중의 표현기관이다. 우린 자유주의, 연맹주의, 평등주의, 노동본의 협조주의를 실천하겠다. 그리고 문화주의를 통해서 이러한 근대 문명의 교양을 쌓겠다. 이게 상당한 수준의 정말 그 사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1920년 4월 달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여러 가지 의견들 모은 다성적이면서도 통합적인 민족주의를 저는 표명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국은 이러한 기조가 갈등도 했지만 이러한 기조가 면면이 흘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해방으로 오게 되면요. 갈등을 많이 하게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한민당, 이승만, 조보왕 대표적인 사람들이죠. 이따 민족주의 세력들도 있지만 대한민국은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집니다. 저는 대한민국이 1948년 8월 달에 만들어지긴 하지만 1945년 8월에 해방됐을 때 다 분단되지 않고 통일된 조국에서 산다고 다 생각했었죠. 근데 남한은 미군이, 북한은 소련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우리의 지도자들도 다 들어오는데 정말 다 생각들이 달랐어요. 다. 그 다음에 1948년 12월 달에 모스크바 3상회의가 만들어지는데 우리가 분단되지 않고 통일될 수 있었던 길은 그 모스크바 3상회의 신탁통치 5년과 그 다음에 그 안에서 조선 임시정부를 수립하는 거였거든요. 근데 이것이 물 건너갔잖아요. 미국은 실질적으로 그거를 하려고 했는데 소련은 그거를 실질적으로 거부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내세우지 않았지만 왜냐하면 선거를 하게 되면 공산당이 이길 확률이 생각보다 높지 않았어요. 그건 이미 동구에서 그게 확인이 됐기 때문에 여기서 그런 실험을 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겉으로는 북한과 소련이 모스크바 3상회의를 지지하는 것처럼 했지만 이미 북한에서는 이른바 북한만의 국가 수립 과정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1946년 3월 달에 토지개혁을 합니다. 북한만에. 그거는 남한하고 다르게 가겠다는 걸 천명한 거거든요. 그리고 1946년 5월 달에 뭐가 결렬이 되냐면 위소공동위원회 1차 회의가 결렬이 됩니다. 그리고 1946년 6월 달에 이승만 대통령의 정읍 발언이 납니다. 남한만이라도 이른바 단독 정부를 수립해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데 이 발언 때문에 이승만 대통령이 나중에 단독 네가 먼저 이렇게 분단을 먼저 가지 않느냐 이런 비판을 받기도 했지만 그러니까 이런 역사적 과정을 이해하면 그렇게 단순하게 그렇게 평가할 건 아니다.
이미 그 길은 북한이 먼저 가고 있었다는 것이고 그것에 대한 하나의 대응 차원에서 나온 얘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결국 우리가 이게 통합된 어떤 그 힘을 통해서 이른바 분단되지 않고 통일된 정부를 수립하는 데 실패했거든요. 근데 이 실패한 이후에 물론 4.3이나 여순사건과 같은 큰 비극적인 사건들도 있었지만 결국은 이런 서로 결이 다릅니다. 한민당은 상당히 지주적 기반을 갖고 있고요. 조봉암이라는 사람은 공산주의 운동을 했던 사회민주적 입장을 강한 농민적 입장을 갖고 있는 사람이고 이승만은 어디도 속하지 않으면서 서구적인 어떤 영향을 많이 받은 일종의 자유주의 세력의 한 흐름을 대면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여러 세력들이 힘을 합해서 결국 대한민국을 수립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종의 그러니까 통합정부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은. 그래서 이 2차 저는 통합이라고 그러는데 이 해방 직후 혁명적 정세의 사회적 요구들을 상당히 수용하게 됩니다. 재헌헌법은 지금으로 봐도 대단히 진보적인 헌법이고요. 그것의 하나의 증표가 농지개혁입니다. 농지개혁, 우리 유상분배, 유상몰수, 유상몰수, 유상분배. 그래서 상당히 저렴한 가격으로 농민들한테 토지를 나눠줬고요. 대신 지주들한테도 많이 주지 못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북한의 토지개혁보다 실질적으로 농민들한테 토지를 나눠준 그런 그 정책적 효과를 받고 대한민국 이 농지개혁은 결국 예전에 조선왕조의 식민이었던 그다음에 일제시기에 때 일본 제국주의 식민이었던 한국인들을 실질적인 국민으로 통합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됐고 이러한 통합이 결국 한국을 이러한 국가건설 과정에 이러한 국민들이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단서를 제공했기 때문에 한국이 이렇게 성장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밑거름이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